기사 금융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에 개인별 투자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미 기본 예탁금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아졌고 최소 매매 단위도 1주에서 20주로 늘리는 방향이 거론됐지. 이제는 단순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개인의 진입 금액과 매수 방식까지 손보려는 단계로 들어간 거야. 이건 상품 하나를 규제하는 뉴스로 끝나지 않아. 한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베팅이 얼마나 커졌는지, 그리고 그 베팅이 시장 변동성을 얼마나 키웠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야. 그런데 이상하지? 주식은 원래 위험한 자산이야. 그렇다면 손실이 크더라도 투자자가 감수하면 되는 것 아닐까? 금융당국이 굳이 투자 금액까지 제한하려는 이유는 단순한 손실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야. 레버리지가 커지면 개인 한 사람의 손실에서 끝나지 않고 시장 전체의 흔들림까지 키울 수 있어. 오를 때는 자금이 더 몰리고 떨어질 때는 매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주가가 오를 때는 레버리지가 불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해. 반대로 주가가 꺾일 때는 같은 도구가 낙폭을 더 키우는 바람이 되지. 당국이 보는 건 수익률보다 시장의 흔들림 자체야. 핵심은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해. 먼저 첫째, 주식시장 신호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일반 상장지수 펀드와 달라. 지수 전체가 아니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특정 종목 하나의 하루 움직임을 2배 안팎으로 키워 따라가게 설계돼 있어. 문제는 이런 상품이 커질수록 투자자의 매매가 특정 종목에 더 집중된다는 점이야. 주가가 오르면 더 많은 자금이 따라붙고 하락이 시작되면 손실을 줄이려는 매도도 빠르게 몰려. 한 종목의 변동성이 상품을 키우고 커진 상품이 다시 그 종목의 변동성을 키우는 순환 구조가 생길 수 있어. 당국이 한도를 검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투기적 자금이 몇몇 인기 종목에 몰리면서 가격 움직임이 과도해졌다는 우려가 커졌어. 주가가 기업 실적보다 자금 유입 속도에 더 크게 반응하면 시장의 가격 기능도 흔들릴 수 있지.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구조적으로 단기 매매를 부추기기 쉬워.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오래 들고 갈수록 기대했던 결과와 다른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어.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 같은 제자리 주가에서도 투자 성과는 크게 깎일 수 있지. 많은 개인 투자자는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광고나 수익률 화면에서는 2배 상승만 눈에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2배 하락과 복리 손실도 함께 따라오니까 당국은 바로 이후의 가능성을 문제로 보고 있는 거야. 증권사와 운용사 입장에서는 거래대금이 줄어들 수 있어. 개인 자금이 많이 몰릴수록 수수료와 상품 규모가 커졌는데 한도가 생기면 그 속도는 둔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번 규제는 개인 투자자의 선택권과 금융회사의 수익 구조까지 함께 건드리는 이슈야. 한국 증시 전체로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어. 개인이 특정 종목을 레버리지로 몰아붙이는 장세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보다 개인의 단기 심리가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어. 규제가 강해지면 이런 쏠림은 줄어들 수 있지만 반대로 거래 활력도 함께 약해질 수 있지. 결국 주식시장 신호는 분명해. 당국은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단순한 고위험 상품이 아니라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시장 구조 문제로 보기 시작했어. 이건 개인 투자자의 계좌 문제인 동시에 특정 종목의 가격 형성 문제이기도 해. 다음으로 둘째, 산업과 금융업 신호야. 이번 규제 검토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금융산업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뜻이기도 해. 원래 상장지수 펀드는 분산 투자 수단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어. 그런데 이제는 특정 종목 하나에 2배로 베팅하는 도구까지 빠르게 커졌지. 운용사 입장에서는 이런 상품이 매력적이야. 인기 종목 하나만 잘 잡아도 자금이 빠르게 몰리고 단기 거래가 많아지면 상품 존재감도 커져. 증권사도 거래가 늘수록 수수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하지만 금융산업이 성장하는 방식이 건강한지는 별개의 문제야. 고객이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짧은 성과에 끌려 들어온다면 그 성장은 오래가기 어렵지. 손실이 커지는 순간 신뢰가 빠르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야. 이번 규제는 금융회사의 판매 방식도 다시 보게 만들 거야. 누구에게 어떤 상품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권유했는지, 위험 설명은 충분했는지, 예탁금과 진입 장벽은 적절했는지 모두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어. 결국 운용사와 증권사는 상품을 많이 파는 것보다 어떤 고객에게 어떤 위험을 설명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국면으로 가는 거야. 이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한 종목에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는 다른 구조의 상품이나 지나치게 공격적인 파생형 투자도 함께 점검받을 수 있지.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고위험 상품 전체를 더 촘촘하게 보겠다는 예고편일 수 있어. 시장 문화 차원에서도 의미가 커. 요즘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단기 수익률을 빠르게 노리는 거래가 익숙해졌어. 하루 만에 몇 퍼센트를 벌 수 있는지가
투자 판단의 중심이 되기 쉬워졌지. 하지만 금융당국이 보기에는 이런 문화가 길게 가면 투자보다 투기에 가까워질 수 있어. 투자자가 기업 가치보다 하루 가격 움직임에만 몰입하면 자본시장의 본래 기능도 약해져. 기업의 자금을 배분하는 시장이 아니라 변동성 자체에 돈을 거는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번 이슈는 상품 규제이면서 동시에 투자 문화 조정이야. 당국은 개인이 위험을 더 잘 이해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과열 심리를 식히려는 목적도 함께 담고 있어. 숫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바꾸려는 거지. 또 하나 중요한 건 자금 이동이야.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막히면 자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 일반 지수형 상장지수 펀드로 갈 수도 있고 해외 주식이나 파생 상품, 신용거래로 이동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규제의 효과를 보려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만 볼 수 없어. 규제 뒤에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변동성이 정말 줄어드는지, 다른 고위험 수단으로 풍선 효과가 생기는지도 함께 봐야 해. 규제가 통로 하나를 막는다고 해서 투자 심리 자체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다음으로 셋째, 개인 투자자 돈의 흐름과 정책 신호야. 개인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는 거야. 예탁금이 올라가고 최소 매매 단위가 커지면 적은 돈으로 짧게 들어가 보려는 투자자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게다가 개인별 투자 한도까지 생기면 자산이 큰 투자자도 한 종목에 몰아넣는 방식은 어려워지지. 당국은 이걸 투자자 보호라고 말할 거야. 실제로 고위험 상품에 큰 비중으로 들어갔다가 계좌가 크게 흔들리는 일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 특히 경험이 적은 투자자에게는 마지막 안전벨트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어. 하지만 반대 의견도 분명해. 성인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선택할 자유를 왜 국가가 막느냐는 논리야. 충분히 설명만 하면 투자 금액까지 제한하는 건 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 이 논쟁의 핵심은 자유와 보호 사이의 균형이야. 금융당국은 큰 손실이 반복되면 결국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투자자는 본인 돈은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간단하지 않아. 정책적으로는 이번 조치가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 고위험 상품에 대해 판매 규제를 더 강화할지, 투자자 교육과 정보 제공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지, 또는 자격 요건을 세분화할지 후속 논의가 이어질 수 있어. 한도를 만드는 순간 다음 규제의 문도 함께 열리게 돼. 증시 변동성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을 수 있어. 관련 상품 거래가 줄어들면 그동안 수급을 받던 종목은 거래대금이 감소할 수 있고, 일부 투자자는 차익 실현에 나설 수도 있어. 특히 규제 발표 직후에는 심리적인 냉각 효과가 먼저 나타나기 쉬워. 장기적으로는 규제의 실제 결과를 봐야 해. 정말 과열이 줄고 시장이 안정되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반대로 개인 자금이 다른 고위험 상품으로 옮겨가면 문제는 모양만 바뀐 채 남게 되지. 생활 속 돈 문제로도 연결돼. 레버리지 투자는 단순히 주식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야. 한번 손실이 커지면 생활비와 비상금, 다른 투자 자금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어. 특히 요즘처럼 한 종목에 집중하는 투자 문화에서는 손실이 계좌 안에서 끝나지 않아. 추가 매수를 위해 다른 자산을 팔거나 신용을 쓰고 생활 자금을 건드리는 사례도 생길 수 있지. 당국이 걱정하는 것도 결국 이 지점이야. 그렇다고 규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아. 투자 한도가 생겨도 시장을 한 번에 이기고 싶다는 심리까지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결국 제도 변화와 함께 투자자의 인식 변화도 같이 와야 해.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이번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 한도 검토는 상품 하나를 손보는 조치가 아니야. 개인 투자자의 과열된 베팅과 시장 변동성, 금융회사의 판매 구조를 동시에 조정하려는 신호야. 주식시장에서는 특정 인기 종목에 몰리던 과도한 레버리지, 자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거래대금 위축과 다른 상품으로의 자금 이동도 함께 나타날 수 있지. 금융산업에서는 운용사와 증권사가 고위험 상품을 키우던 방식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앞으로는 판매 속도보다 위험 설명과 적합성 관리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커. 개인 투자자에게는 선택지가 줄어드는 불편이 생길 수 있어. 대신 큰 손실을 막는 안전장치가 강화된다는 의미도 있어. 정책적으로는 투자자 보호와 선택권 제한 사이의 논쟁이 더 커질 거야. 이 논쟁은 앞으로 다른 고위험 상품 규제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어. 지금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건 실제 투자 한도가 어느 수준으로 정해지는지야. 예탁금과 최소 매매 단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도 중요해. 규제 뒤에 투자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지. 20%까지만 투자하세요라는 문장은 단순한 제안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그 안에는 지금 한국 증시가 개인의 공격적인 베팅과 시장, 안정성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고 있다는 뜻이 담겨 있어.